많은 분들이 타이어를 그저 고무 덩어리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타이어가 고무뿐이라면 1분도 못 버팁니다. 타이어는 달리는 동안 열이 쌓이고 차의 무게와 충격이 작은 면적에 끝없이 반복됩니다. 그걸 버티는 건 고무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수많은 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실 때문에 세계의 순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기준이었던 나라들이 물러나고 한 나라가 조용히 중심으로 올라섰습니다. 자원이 넉넉하지 않았고 폐허에서 다시 시작했던 나라. 이제 전 세계 도로 위 수많은 생명이 그 나라가 만든 실에 기대 달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꾼 맨주먹으로 세계를 제패한 우리들의 이야기. 그 가슴 뜨거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속 130km. 핸들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옆자리엔 아내, 뒷좌석엔 손주 둘. 그리고 펑 하는 소리. 차가 한 번 크게 꺾입니다. 사람들은 그때를 운이 없었다고 말하죠.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30년 동안 같은 장면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차체도 멀쩡했고 에어백도 정상 작동했는데 가족이 뒤집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타이어였죠. 정확히는 타이어 안쪽 구조를 잡아주는 아주 작은 섬유 한 가닥. 그게 끊어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1mm가 고속에선 생사를 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을 살리고 있는 건 정말 뭡니까?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미국에서 30년간 타이어 파열 사고만 추적해온 사람이죠. 업계에서는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판결문을 쓰는 남자라고요. 저는 사고 현장에서 울지 않습니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울면 원인을 못 찾거든요. 가족을 잃은 사람 앞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내는 것.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수백 건의 사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결론은 항상 비슷했죠. 원인 불명, 재현 불가, 구조적 결함. 기업들은 이 보고서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타협하지 않았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타이어는 고무 덩어리가 아닙니다. 고무만 있으면 고속도로에서 1분도 못 버티죠. 여름철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타이어 내부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100도를 훌쩍 넘깁니다. 그 열을 고무 혼자 감당하면 녹아내리죠. 그래서 안에 뼈대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속 철근처럼요.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 수천 가닥이 촘촘하게 박혀서 2톤짜리 차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걸 타이어 코드라고 부르죠. 이게 끊어지면 어떤 차도 못 막습니다. 아무리 비싼 차도 소용없어요.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브레이크 밟아도 안 됩니다. 핸들 꺾어도 안 되죠. 차는 그냥 미끄러집니다. 저는 그런 사고를 수백 건 봐왔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보다 못 돌아온 사람이 더 많았죠. 그래서 이 타이어 코드를 만드는 나라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누가 만드는가? 어디서 만드는가? 얼마나 버티는가? 수십 년간 답은 똑같았습니다. 미국 아니면 일본. 이 둘이 시장을 쥐고 있었죠. 기술도, 브랜드도, 신뢰도 전부 그들 손에 있었습니다. 나일론은 미국이 발명했고, 레이온은 일본이 장악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명함도 못 내밀었죠. 누구도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이상한 데이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글로벌 점유율 1위에 낯선 이름이 있더군요.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아시아 쪽 하청업체련이 했죠. 그런데 그 이름이 자꾸 올라옵니다. 1위 자리예요. 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승용차 타이어 2대 중 1대. 그 안에 한국산 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제가 아는 한국은 이랬습니다. 조립은 빠르다.
실행력은 있다. 하지만 핵심 소재는 아직 배우는 단계다. 그게 제 판단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을 소재 강국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50%. 이건 우연으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를 파고 역사를 추적하고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이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아무도 안 된다고 했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술도 없고 브랜드도 없고 신뢰도 없던 시절에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실패하면 회사가 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뛰어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어떻게 버텼는지,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이 타이어 코드 세계 1위라고요? 저도 처음엔 코웃음 쳤습니다. 그래서 직접 파봤죠. 대체 언제부터 이랬는지. 자료를 뒤지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1970년대 기록이 나오더군요. 그때 한국은 하청이나 받으면 다행인 나라였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없었죠. 타이어 코드 시장은 이미 판이 끝나 있었습니다. 미국이 나일론으로, 일본이 레이온으로 시장을 나눠먹고 있었죠.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기업이 손을 들었습니다. 효성이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하필 이 시장이었을까요? 기술 격차는 수십 년이었습니다. 실패하면 회사가 날아가는 판이었죠. 당시 기록에서 한 문장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 하면 영원히 의리다. 이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효성은 알고 있었죠. 값싼 노동력은 오래 못 간다는 걸요.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더 싸게 만드는 나라가 나타나면 그날로 끝입니다. 남의 기술 빌려서 조립만 해서는 언젠간 밀려나죠. 핵심 소재를 쥐어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타이어 코드였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계속 커지고 있었고 이건 없으면 차가 안 달리는 물건이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뭘로 만들 것인가? 나일론은 미국이 원천 기술을 쥐고 있었습니다. 레이온은 일본 손에 있었죠. 둘 다 기술 이전을 안 해줬습니다. 설령 돈 주고 사온다 해도 영원히 2등이에요. 원천이 없으니까요. 효성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안전하게 가자는 쪽이 있었죠. 나일론 라이선스를 사오자. 일본처럼 레이온으로 가자. 검증된 길을 가자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남의 기술 빌려서 언제까지 2등 할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했죠. 결국 효성은 다른 길을 골랐습니다. 폴리에스터. 업계에서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폴리에스터요? 그건 옷감 아닙니까? 맞습니다. 값은 쌌죠.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무랑 잘 안 붙고 고온에서 불안정했어요. 당시 업계에선 이미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시도하다 손을 뗀 소재였죠.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거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 정도였습니다. 누구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효성은 그걸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나일론으로 가면 미국 미칩니다. 레이온으로 가면 일본 미치죠. 평생 2등이에요. 로열티 내면서 남의 기술로 장사하는 겁니다. 폴리에스터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성공 못했으니까요. 뒤집어 말하면 성공하면 1등이라는 뜻이었죠. 원천 기술을 우리가 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버린 소재를 되게 만들겠다. 그게 효성의 결정이었습니다. 무모했습니다. 실패하면 회사가 끝나는 도박이었죠. 경영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연구진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을로 사느니 판을 뒤집자. 그게 당시 효성의 선택이었죠.
저는 이 대목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있는 집은 안 해도 되는 걸 없는 집이 해냅니다. 절박함이 다른 거예요. 효성에겐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 절박함이 시작이었죠. 선택은 했습니다. 방향도 정했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가 포기한 걸요. 실험실에서는 매일 실패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실이 끊어지고 고무에서 떨어져 나가고 열을 버티지 못했죠. 연구원들은 밤을 새웠습니다. 답이 안 보였거든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아십니까? 실험실은 매일 실패였습니다. 폴리에스터 실을 뽑습니다. 고무에 붙입니다. 열을 가합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몇 달이 지나도 똑같았죠. 연구원들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사라졌죠. 집에 가도 머릿속엔 실 한 가닥뿐이었습니다. 당시 업계에선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폴리에스터는 타이어 코드로 안 된다고요. 고무랑 안 붙고 열에 약하다는 게 정설이었죠. 그런데 효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거든요. 여기서 포기하면 전부 끝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되는 방법을 찾는 대신 안 되는 이유를 하나씩 파기 시작했죠. 실 표면이 문제였습니다. 너무 매끄러워서 고무가 붙질 않았어요. 그래서 표면에 미세한 요철을 만들었습니다. 고무가 파고들 자리를 만든 거죠. 그 다음은 접착이었습니다. 실과 고무 사이에 특수한 층을 넣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이게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문제는 하나를 고치면 다른 게 터졌다는 겁니다. 표면을 거칠게 만드니까 실 강도가 떨어졌어요. 접착층을 넣으니까 원가가 올라갔죠. 끝이 안 보였습니다. 연구원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되긴 하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기하자는 목소리가 거의 없었어요. 지쳐 있었는데도 다음날 또 출근했죠. 또 실을 뽑고 또 실험하고 또 기록했습니다. 당시 실험 노트가 남아 있습니다. 빼곡한 글씨 사이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오늘도 실패. 내일 다시. 날짜만 바뀌고 같은 문장이 반복됐습니다. 몇 페이지나요? 그게 몇 달치였습니다. 실험실 한쪽에는 폐기된 샘플이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째로요. 나중엔 상자가 벽처럼 됐다고 해요. 실패의 벽이었죠. 연구원들 손은 실험 약품에 갈라지고 터졌습니다. 장갑을 껴도 소용없었어요. 밤새 현미경 들여다보느라 눈이 충혈된 채로 출근하는 사람도 있었죠. 식당에서 밥 먹다가도 갑자기 메모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실험이 안 떠났던 거예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기록에 이런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한다. 그러면 평생 남의 하청이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회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한국이 핵심 소재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걸린 싸움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실험실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샘플 하나가 버틴 겁니다. 열을 가했는데 안 떨어졌어요. 형태도 안 무너졌죠. 연구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믿지 못하는 눈이었어요. 다시 해봐. 다시 했습니다. 또 버텼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버텼어요. 그제야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어떤 연구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요. 옆에 있던 동료가 등을 두드려줬다고 합니다. 말은 없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죠. 몇 년을 버틴 끝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수천 번 실패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샘플도 나왔어요. 이제 팔아야죠. 그런데 팔 수가 없었습니다. 효성이 글로벌 타이어 회사들을 찾아갔습니다. 세계 최고 기업들이었죠.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한국산이요? 됐습니다. 문전박대였습니다.
명함도 제대로 못 건넸어요. 기술이 있어도 소용없었죠. 신뢰가 없었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가요. 수년간 밤을 새워 만든 기술이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문이 안 열렸습니다. 만드는 것과 인정받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믿어주지 않으면 소용없었죠. 효성은 다시 벽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기술의 벽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벽이었죠. 문이 안 열렸습니다. 효성 영업팀은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글로벌 타이어 회사들을 찾아갔죠. 샘플을 들고 갔습니다. 데이터도 준비했어요. 자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한국산요? 관심 없습니다. 미팅 자리도 못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간신히 잡아도 5분 만에 끝났어요. 샘플을 꺼내기도 전에 거절당했죠. 신뢰가 없었습니다. 타이어 코드는 사람 목숨이 달린 부품이에요. 검증 안 된 소재를 쓸 수가 없었죠. 영업팀 직원 한 명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문 앞에서 쫓겨날 때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라의 문제였죠.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천 번 실패하고 겨우 만들어낸 기술이었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죠. 효성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말로 안 되면 보여주자. 직접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상표를 전부 지우고 성능만으로 평가해달라고요. 대담한 제안이었습니다. 지면 변명의 여지가 없거든요. 타이어 회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솔직히 별 기대는 안 했을 거예요.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나라 제품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미국산, 일본산, 유럽산, 그리고 한국산. 상표는 전부 가려져 있었어요. 얼마나 버티는가, 얼마나 잘 붙는가. 핵심만 봤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1등 샘플의 상표를 확인했죠. 한국이었습니다. 효성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예상 못했거든요. 한국산이 복수 항목에서 우위를 보일 줄은요. 담당자 한 명이 말했다고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해봅시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닫혀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소량 주문이었습니다. 테스트 물량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품질이 일정했어요. 납기도 정확했죠. 주문이 늘었습니다. 조금씩, 그리고 점점 많이. 한 회사가 쓰기 시작하니까 다른 회사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업계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한국 거 써봤는데 괜찮더라.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한 건 한 건 납품할 때마다, 품질로 증명할 때마다 조금씩 쌓인 거죠. 말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결과가 신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효성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으니까 이제 편하게 가도 됐어요. 현상 유지만 해도 충분했죠. 납품처도 늘고 있었고 매출도 오르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으로 가는 게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효성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더 높은 곳을 봤어요. 당시 효성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2등에서 뭐 하냐? 1등 아니면 의미 없다. 세계 1위. 그게 새로운 목표였습니다. 쉬운 목표가 아니었어요. 미국과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온 시장이었거든요. 기술도 브랜드도 그들이 앞서 있었죠. 막 문이 열린 신생업체가 1위를 노린다? 무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효성은 알고 있었어요. 기회가 왔을 때 더 크게 쳐야 한다는 걸요. 수비하면 언젠가 밀립니다. 공격해야 살아남죠. 연구개발에 더 투자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확장했어요. 글로벌 영업망을 넓혔죠.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방향으로요. 시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몰랐어요. 자동차 업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전기차. 그때만 해도 전기차는 미래의 이야기였습니다. 실험실에서나 보는 물건이었죠. 상용화는 먼 얘기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가 치고 올라왔어요. 유럽에서 환경 규제가 강화됐죠. 중국이 전기차에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연기관의 시대가 저물고 있었어요. 저는 이 시점에서 타이어 업계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이상한 점이 보이더군요.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타이어 회사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전기차는 기존 자동차와 완전히 달랐어요. 배터리 때문에 훨씬 무겁습니다. 같은 크기인데 수백 킬로그램이 더 나가요. 게다가 밟는 순간 최대 힘이 터집니다. 타이어 입장에서는 지옥이었죠. 기존 공식이 안 통했습니다. 타이어 코드는 원래 이랬어요. 강하게 만들면 무거워집니다. 가볍게 만들면 약해지죠.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했어요. 그런데 전기차는 둘 다 요구했습니다. 강하면서 가벼워야 한다. 모순이었죠. 기존 강자들이 흔들렸습니다. 미국과 일본 기업들은 수십 년간 같은 방식을 최적화해왔어요. 그게 강점이었죠. 그런데 판이 바뀌니까 그 강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걸 개발해야 했는데 방향을 틀기가 쉽지 않았어요. 효성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남들이 안 된다고 한 길을 개척해온 회사였죠. 새로운 도전에 익숙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효성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하면서도 열에 안 늘어나는 실. 효성이 수년간 연구 개발해온 기술이었어요. 이게 전기차에 딱 맞았습니다. 무거운 배터리를 버틸 수 있었어요. 순간 가속을 견딜 수 있었죠. 그러면서도 가벼웠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니까 효성의 기술이 정답이 된 겁니다. 타이어 회사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이랬죠. 한국산요? 됐습니다. 이제는 달랐어요. 효성 거 있습니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요.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만들려면 효성 기술이 필요했거든요. 다른 선택지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관계가 뒤집혔어요. 예전엔 효성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써달라고요. 이제는 타이어 회사들이 효성 문을 두드렸죠. 제발 팔아달라고요. 저는 이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운이 좋았던 걸까요? 전기차 시대가 와서? 아닙니다. 효성은 시장이 바뀌기 전부터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음 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죠. 남들이 기존 방식에 안주할 때 이미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준비한 자와 안 한 자. 시장이 바뀌는 순간 차이가 드러났어요. 전기차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효성의 점유율도 함께 올라갔어요. 어느새 전 세계 승용차 타이어 절반 가까이에 효성의 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경쟁사들은 쫓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어요. 효성이 앞서 나가는 속도를 못 따라잡았죠.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과 일본이 지배하던 시장이었어요. 한국은 명함도 못 내밀던 시장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선두였습니다. 효성이 세계 1위가 된 겁니다. 저는 30년간 이 업계를 봐왔습니다. 이런 역전은 처음이었어요. 후발주자가 선두를 뒤집는 건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판을 바꾼 경우는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1위가 됐으면 보통은 속도를 늦춥니다. 지키는 싸움을 하죠. 안정적으로 가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효성은 달랐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격차를 더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2위와의 차이를 좁히는 게 아니라 더 멀리 달아났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1위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수십 년입니다. 안 된다는 소리 들으면서 버텼어요. 문전박대 당하면서 견뎠죠. 수천 번 실패하고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정상에 섰어요. 보통은 여기서 쉽니다. 당연하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이제 좀 숨 돌리고 싶잖아요. 지키기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효성은 쉬지 않았습니다. 더 달렸어요. 더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요? 1위인데요. 쉬어도 되는데요. 당시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효성 내부에서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1위는 잠깐이다. 따라잡히면 끝이다. 이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에 오르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죠. 1위 자리는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맞는 자리예요. 효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멈추면 따라잡힌다는 걸요. 그래서 1위 하고 나서 연구개발을 더 늘렸어요. 보통은 반대거든요. 정상에 오르면 투자를 줄입니다. 이익을 챙기죠. 효성은 거꾸로 갔어요. 지금 1위인 기술이 5년 뒤에도 1위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경쟁사들이 현재 기술을 따라올 때쯤이면 효성은 이미 다음 단계에 가 있어야 했습니다. 생산도 늘렸습니다. 한국 공장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베트남에 세계 최대 규모 공장을 세웠죠. 왜 그랬을까요? 주문이 밀려오는데 공급을 못 맞추면 끝이거든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놓치면 다른 데로 가요. 속도도 중요했습니다. 시장은 계속 바뀌거든요. 전기차도 진화하고 있었어요. 더 무거워지고 더 빨라지고 요구 조건이 계속 높아졌죠. 타이어 회사가 새로운 스펙을 요구하면 효성이 가장 먼저 맞춰줬습니다. 경쟁사들은 항상 한 박자 늦었어요. 그 사이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경쟁사들은 어땠을까요? 일본 기업들이 흔들렸습니다. 한때 이 시장 최고였죠. 그런데 점유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회사들이 생겼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한국한테 밀렸어요. 예전엔 쳐다보지도 않던 나라한테요. 중국도 치고 올라왔습니다. 가격으로 밀어붙였죠. 싸게 만들어서 물량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이어 코드는 달랐습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부품이에요. 검증 안 된 소재를 쓸 수가 없죠. 자동차 회사들이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산은 가격은 쌌지만 신뢰가 부족했어요. 효성은 달랐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가 있었죠. 한 번 거래하면 계속 거래하게 되는 구조였어요. 가격도 됩니다. 품질도 됩니다. 신뢰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진 곳이 효성밖에 없었어요. 점유율 50%.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도로 위를 달리는 승용차 2대 중 1대. 그 타이어 안에 효성의 실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벤츠에도 들어갑니다. BMW에도 들어가요. 테슬라에도 들어가죠.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차들. 그 안에 탄 사람들.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사람들 목숨이 타이어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타이어 안에 한국의 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장사입니까? 아닙니다. 책임이에요. 효성이 단순히 돈 벌려고 1위 한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책임이 따라요. 전 세계 사람들 목숨을 책임지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깨달았습니다. 효성이 만든 건 1위 자리가 아니었어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구조요. 기술에서 앞서고 생산에서 앞서고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걸 따라오려면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이 걸려요. 1위 한 번 하는 건 운으로도 됩니다. 그런데 이건 운이 아닙니다. 이건 구조예요. 그리고 구조는 오래 갑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대단하다. 운이 좋았다. 아니면 그냥 기업 성공 스토리려니.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파면 팔수록 느낌이 달라지더군요.
이건 그냥 한 기업이 잘 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증명한 이야기였어요. 잠깐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70년대 한국이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전쟁 끝난 지 20년 남짓이었습니다. 가난했어요. 기술이 없었죠. 선진국들 눈에는 그냥 가난한 아시아 나라였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요. 남의 기술 빌려서 조립했어요. 시키는 대로 만들었죠. 그렇게 벌어서 자식들 공부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음 세대는 이렇게 안 살게 하려고요. 그 세대가 번 돈으로 자식들이 대학 갔습니다. 공부했어요. 기술을 배웠죠. 그리고 그 기술로 새로운 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효성의 연구원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공장에서 일할 때 그 돈으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들이 기술을 만드는 거죠. 남의 기술 베끼는 게 아니라 세계가 못 만든 걸 만드는 겁니다. 수천 번 실패했습니다. 밤을 새웠어요. 손이 갈라지고 터졌죠. 그래도 안 멈췄습니다. 왜요? 여기서 멈추면 또 의리니까요. 또 남의 밑에서 일해야 하니까요. 부모님 세대처럼 고생만 하다 끝나니까요. 그게 싫었던 겁니다.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30년간 이 업계를 봐왔어요. 수많은 나라의 기업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한 기업이 아니라 한 나라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효성만 잘했으면 이렇게 안 됩니다. 부품 만드는 회사도 따라와야 해요. 장비 만드는 회사도 받쳐줘야 하죠. 인력을 키우는 교육 시스템도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그게 다 맞물렸어요. 한 기업이 뛰면 협력사도 같이 뜁니다. 경쟁사도 자극받아서 뛰죠. 나라 전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를 봐왔습니다. 미국은 규칙을 만듭니다. 그런데 자기들한테는 관대하죠. 독일은 완벽을 추구해요. 대신 느립니다. 일본은 정밀하죠. 하지만 변화 앞에서는 보수적이에요. 중국은 가격으로 밀어붙입니다. 신뢰는 아직 쌓는 중이고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빠릅니다. 그런데 대충이 아니에요. 품질도 됩니다. 가격도 됩니다. 신뢰도 쌓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자원이 없었어요. 땅도 좁았죠. 인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가진 거라곤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악착같이 뛰었습니다. 안 되면 되게 만들었어요. 밤을 새워서라도요. 그게 한국입니다. 저는 타이어 코드 하나를 추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 하나. 그 실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웠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견뎠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문전박대를 당했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포기 안 했습니다. 결국 세계 1위가 됐어요. 그것도 압도적인 1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고속도로 위를 수많은 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 차 안에 탄 사람들. 누군가의 가족이에요. 그 사람들 목숨이 타이어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어 안에 한국의 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떠들지도 않아요. 그냥 묵묵히 버팁니다. 끊어지지 않게요.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30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기술을 봤어요. 수많은 기업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용히 세계를 지배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배자.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긴 여정이었죠. 저도 이 이야기를 추적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냥 데이터였어요. 점유율 50%. 숫자 하나였죠. 그런데 그 숫자 뒤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있었어요.
수천 번 실패한 연구원들. 문전박대 당하고도 다시 찾아간 영업사원들. 밤새 공장 돌린 기술자들. 그 사람들이 만든 숫자였습니다. 저는 질문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신을 살리고 있는 건 정말 뭡니까? 기억하십니까? 1장에서 드린 질문이었죠. 이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고속도로 위. 그 순간 당신을 살리고 있는 건 에어백이 아닙니다. 브레이크도 아니에요. 그건 사고가 난 뒤에야 작동하는 것들이죠. 진짜 생명줄은 타이어 안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이에요. 머리카락보다 가는 그 실이 2톤짜리 차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의 절반이 한국에서 옵니다. 효성이 만든 실이에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수십 년 전 아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포기했고 일본도 손을 뗐죠. 그런 소재를 한국이 붙잡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길이 없었으니까요. 남의 기술 빌려서는 영원히 2등이니까요. 그래서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수천 번 실패했어요. 그래도 안 멈췄죠. 결국 해냈습니다. 기술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사줬습니다. 한국산이라고요. 문전박대였죠.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제안했어요. 상표 가리고 성능만 보자고요. 결과는 1등이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1위가 됐는데 더 달렸습니다. 격차를 벌렸죠. 2등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요. 전기차 시대가 왔습니다. 판이 바뀌었어요. 기존 강자들이 흔들렸죠. 그런데 효성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운이 아니에요. 미리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 50%입니다. 이 숫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도로 위를 수억 대의 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 차 안에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출근하는 사람, 여행 가는 가족, 아이 데리러 가는 부모. 그 사람들 목숨이 타이어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어 2개 중 하나에 한국의 실이 들어가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사람들 목숨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작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타이어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뉴스에도 안 나옵니다. 화려하지 않거든요. 그냥 조용히 버티고 있어요. 끊어지지 않게요. 저는 이게 한국의 진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떠들지 않아요. 자랑하지도 않죠. 그냥 묵묵히 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없으면 안 돌아가요. 세상이 멈춥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30년간 이 업계를 봐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을 소재 강국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립은 잘한다. 빠르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미국이나 일본 거다. 그게 제 생각이었죠.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이미 핵심을 쥐고 있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요. 저는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아마 고속도로 달리실 일이 있을 겁니다. 가족 태우고 어디 가시겠죠?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차를 잡아주고 있는 게 뭘까? 내 가족을 지켜주고 있는 게 뭘까? 눈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어요. 한국의 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버티고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게요.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30년간 사고 현장을 다녔습니다. 숫자만 믿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숫자 너머를 봤습니다. 사람을 봤어요. 나라를 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어떻게 바꿨는지를요. 이건 제가 본 가장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